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제 남편이 직접 경찰에 전화해 아내인 저를 체포해가라고 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을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세상 전부를 바쳐 사랑했던 남편, 박지훈은 경찰관들 앞에서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탕약에 독을 탔어요. 당장 저 여자를 잡아가세요.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남편의 눈을, 그리고 실눈을 뜬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 잔인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제 이름은 서유나, 올해 28살의 약사입니다. 남편 지훈과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때 누구보다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습니다. 활기차고 능력 있는 지훈과 조용하고 순한 성격에 저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 되실 김미숙 여사님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아들에게 싸늘하게 한마디 툭 던지셨죠. 약사라고 해봤자 그깟 약 파는 애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좀 더 격이 맞는 애를 찾지 그랬어. 그때 지훈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저 하나만 사랑하고 저하고만 결혼할 거라고요. 그의 단호함에 저는 감동했고 그가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박지혜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습니다. 제가 한 음식은 입맛에 안 맞는다. 옷 입는 게 촌스럽다. 사교성이 부족하다며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약사로서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은 시어머니 눈에 그저 쓸데없는 잘난 척일 뿐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마다 제가 가장 좋은 약을 추천해드리면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양약은 몸에 해롭기만 해. 동네 약국 김 약사님이 너보다 훨씬 경험 많아.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시누이 지혜는 엄마의 비호 아래 저를 괴롭히는데 동참했습니다. 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고는 제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며 엄마에게 달려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럴 때마다 남편 지우는 늘 똑같은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보기 싫어. 저는 참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좋은 형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식을 총동원해 가족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아버님을 위해 퓨린이 적은 식단을 짜고 약차를 다려드렸고 잦은 회식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간에 좋은 보약을 지어주었으며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어머님을 위해 잠들기 전 심신 안정에 좋은 허브티를 대령했습니다. 언젠가 제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씨없는 수박이라 부르며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한탄하셨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제 사주 때문에 집안이 망할 거라는 악담을 퍼붓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부쩍 불면증과 피로를 호소하시면서도 양약은 질색하시는 시어머님을 위해 저는 특별히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용하기로 소문난 원장님께 직접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고 진맥을 짚어 기혈을 보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귀한 보약 한 재를 지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또 믿지 않으실까봐 약재를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의 모습과 약 처방전까지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그 보약을 넣어 정성껏 한방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이 음식이라면 어머니의 화도 조금은 누그러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든 닭고기 한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시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 기력 보충하시라고 한방 삼계탕 끓였어요. 이거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힐끗 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치셨지만 말없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시누이와 남편도 식사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그때였습니다. 삼계탕을 반쯤 드셨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격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부여잡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시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사진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지혜가 가장 먼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언니, 엄마한테 도대체 뭘 먹인 거야? 남편 지훈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피가 마른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그러더니 그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살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난 그냥 평소처럼 보약을 넣고 끓였을 뿐이야. 저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말을 더듬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데 우리 엄마가 이 꼴이 되냐고. 지우는 고함을 지르며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귓가에는 시누이의 울부짖음이 맴돌았습니다. 오빠, 빨리 119에 신고해. 아니, 112에도 신고해. 저 여자가 엄마를 독살하려 했어. 저 여자 감옥에 보내야 해. 그리고 제 남편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119가 아닌 112를 먼저 눌렀습니다. 저를 총알이라도 쏠 듯이 노려보며 전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주소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 속에서 악독한 살인범 역할을 배정받은 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독살, 연극 뒤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한 끼의 식사로 제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남편에게 독살범으로 몰려 시댁 식구들의 통쾌한 시선 앞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에 갇혔지만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참고 또 참아왔던 인고의 세월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한방 삼계탕은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제 눈물과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지우는 4년간의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지우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는 활기찬 사람이었고 약학을 전공한 저는 두꺼운 전공 서적에 파묻혀 사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저희는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저의 차분함과 지적인 모습에 끌린다고, 제 곁에 있으면 치열한 사회생활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웠고 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그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3층짜리 저택은 따뜻함 대신 서늘한 거리감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교양 있는 외모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 갓 대학을 졸업한 약사인 저를 마치 물건감 매기듯 뜯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은 별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모든 말 속에 숨겨진 경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우이 지혜 역시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이방인을 경계하는 어린 공주처럼 쌀쌀맞은 눈빛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들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과 노력으로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그들의 아들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유망한 대형 제약회사에 입사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지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현명한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어주면 돼. 바깥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제 꿈과 커리어를 포기하고 오롯이 새로운 가정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학 지식을 그 헌신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단순한 주부가 아닌 가정의 주치 약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 영양 균형을 맞춘 과학적인 식단을 짰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아버님을 위해서는 통증 완화에 좋은 약차를 다리고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숙취 해소제와 간을 보호하는 탕약을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춘기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신우이, 지혜를 위해서는 천연 재료로 직접 팩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성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께는 더욱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베란다에 라벤더와 캐모마일 화분을 가꾸어 매일 밤 신선한 허브티를 대접했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와 지압법을 배워 잠자리에 드시기 전 어머님의 피로를 풀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의 혈압을 체크하고 약 드실 시간을 챙겨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며느리로서의 존경심과 진심을 다해 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헌신에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꼬박꼬박 양약을 챙겨 먹은 덕분이라 하셨고 잠을 푹 주무신 날에는 요즘 걱정거리가 줄어 그런 것이라 둘러대셨습니다. 제 모든 노력은 그분 눈에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신우이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천연팩으로 피부가 좋아졌으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런 풀조가리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한창 클 나이라 피부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겠지. 저는 모든 것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고 아이 문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제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집안의 애군이라 칭하며 동네방네 아들이 복도 없이 자식도 못 낳는 여자를 아내로 들였다고 흉을 보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저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 지호는 처음에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며 조급해하지 말자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역시 변해갔습니다. 제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늦은 밤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도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저희 부부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겼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며 마음을 편히 가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행은 무슨 놈의 여행. 돈만 아깝게. 안 되는 건 어딜 가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셨습니다. 어디에 용한 한의원이 있다, 신통한 약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호통뿐이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책상머리에서 배운 이론밖에 더 있어? 혹시 이 집안에 아이 낳아주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정점이 바로 오늘 문제의 한방 삼계탕이었습니다. 유명한 한의사에게 직접 처방받은 보약이니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이 작은 정성이 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이자 함정이 될 줄은. 지금 이 순간 경찰차의 답답한 공간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인내와 굴욕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순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 이상 순하게만 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플레이어가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보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제 걱정과 진심, 그리고 약사로서의 제 모든 전문 지식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약사로서 저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항상 제 지식을 이용해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분은 바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이었습니다. 고질적인 고혈압과 수년간 어머님을 괴롭혀온 만성불면증,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시고 낮에는 피곤함에 신경질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그분은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들의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숙면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베란다에 국화, 연자육, 시계꽃 등 심신 안정에 좋은 허브를 가꿔 매일 밤 직접 차를 끓여 올렸고 어머님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머리와 발을 지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세 때문인지 그런 노력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수면제에 의존하셨고 저는 그 약의 장기 복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 어머님의 불면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시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잠 못 자서 일찍 죽게 생겼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고집을 알기에 대학병원 신경과에 모시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학, 즉 천연약재를 이용한 양심안신, 영신안신, 요법에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과 서적을 뒤져가며 돌팔이가 아닌 진정한 의술과 인술을 갖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동료 약사의 추천으로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희보감 한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김 원장님은 8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원장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불면증과 고혈압, 몸에 열이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까지. 저는 원장님께 치료 목적의 강한 약이 아닌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충하여 숙면을 돕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보조 약제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어머님께서 복용 중인 양약 이름까지 꼼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원장님은 매우 신중하게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직접 진맥을 짚지 않으셨음에도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원장님은 직접 약재를 담아주시며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근 산조인인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불면증의 특효야. 용안육은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지. 원지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더해주며 연자심은 심장에 열을 내려줄 걸세. 원장님은 이 모든 약재가 귀하지만 성질이 매우 순해서 마치 고급 약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이 먹어도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정도라고요. 특히 이 약재들은 내가 노인분들 체질에 맞게 양을 아주 순하게 조절했네. 닭이나 오골계 같은 음식과 함께 푹 고아내면 약성이 더욱 부드러워지니 부작용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네라고 확신에 차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의원의 직인이 찍힌 처방전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 이름과 신경쇠약이라는 진단명까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약재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보약이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이 정성 가득한 삼계탕 한 그릇이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다리가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꿀잠을 주무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를 조금은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한방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토종닭을 사다 직접 손질하고 귀한 약재와 함께 2시간 넘게 푹 고안했습니다. 약재와 닭고기의 모든 영양이 국물에 오롯이 녹아들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제 진심이 담긴 삼계탕 한 그릇을 어머님께 올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며느리로서의 순수한 효심 외에 다른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삼계탕이, 제 모든 헌신이 담긴 그 음식이 이제는 저를 법정에 세우는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독을 탔다고,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누명입니다. 약사인 제가 만약 정말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면 흔적도 남지 않는 수백 가지의 교묘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고 멍청한 방법을 쓸 리가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음모가, 다른 누군가의 손이 개입된 것입니다. 저는 경찰차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누명을 벗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민 연극,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차가 회색빛의 낡은 건물, 동네 파출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고 무뚝뚝한 표정의 경찰관 2명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파출소 안은 제가 일하는 약국의 깔끔함과는 정반대로 낡은 서류 냄새와 퀴퀴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철제 책상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그리고 차가운 백색 형광등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형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듯 쳐다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저는 침착하게 제 인적사항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등을 곧게 펴고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은 곧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와 있는지 압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이 제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고 무고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무고? 형사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게 무고인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모든 것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 제가 정성껏 한의원을 찾아 약을 지은 과정, 그리고 삼계탕을 끓인 모든 절차를 말입니다. 저는 약사로서의 제 지식에 근거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일절 배제했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호소할 때가 아니라 이성으로 승부해야 할 때였습니다. 형사는 제 말을 들으며 쉴 새 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제 말을 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제 진술의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약사라고 했죠. 그럼 그 약재들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복용 중인 양약과 상극인 성분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처방받은 약재들은 모두 심신안정과 보혈작용을 하는 순한 약초들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원장님께 어머니께서 복용 중인 모든 양약에 대해 설명드리고 안전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약재들이 어머님께서 보이신 것과 같은 급성 중독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 확신에 찬 대답에 형사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의 진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병원 검사 결과와 음식물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젊은 경찰관에게 눈짓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동안 바깥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완벽한 연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과 시누이 지혜 역시 증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당연하게도 그들의 모든 진술은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불쌍한 어머니와 악독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엄하게 대하셨어도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아마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믿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는 심지어 제가 최근 인터넷으로 독초에 대해 검색하고 누군가와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봤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지혜는 한술 더 떴습니다. 끄끄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가 부엌에서 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는데 언니가 탕약에 몰래 뭘 넣고 있었어요. 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신경 끄라고 소리치고는 방으로 쫓아냈어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줄은. 흑흑. 엄마. 두 남매의 연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순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의 거짓 진술을 들으며 이미 각오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때 목숨 바쳐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함과 위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의 세월, 그 많던 사랑과 추억을 그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짓밟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저를 감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조사를 마친 형사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당신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이 너무나 다릅니다. 남편과 시누이 모두 당신의 수상한 행동을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그것은 전부 거짓 진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저는 과학적인 감식 결과가 제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의연한 태도의 형사는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피의자를 다뤄왔겠지만 저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결혼 생활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며 저를 압박했지만 저는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먼저 평정을 잃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죠. 그들의 연극이 아무리 완벽해도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그 순간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조사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는 불리한 증언들을 토대로 저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서윤아 씨,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군요.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그 삼계탕을 끓이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에 형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처럼 궁지에 몰린 피의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대질신문을 위해 남편 지훈과 시누이, 지혜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증거?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형사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과 지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먼저 이것부터 봐주시죠. 저는 휴대폰 앨범을 열어 선명하게 찍어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희보감 한의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처방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김미숙과 함께 상세한 약제명과 용량이 적혀 있었죠. 이것은 시내에서 가장 신망 높은 김 원장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 직접 처방해 주신 보약 처방전입니다. 지금 바로 한의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방전을 본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과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 처방전은 위장용일 뿐이고 당신이 몰래 다른 걸 더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형사님, 저 여자 엄청 교활해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연극은 아직 클라이맥스에 이르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 갤러리의 동영상 폴더를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장님께 상담받고 약을 짓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10분가량의 영상이 선명한 화질과 음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원장님은 약제의 효능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 약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중독을 일으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의 전경, 간판, 그리고 인자한 원장님의 얼굴까지 그 무엇도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훈과 지혜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국과수 감식 결과랑 병원에서 보낸 환자 상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지훈 남매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식 결과 삼계탕 샘플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분은 서윤아 씨가 제출한 처방전의 약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지훈과 지혜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저거 먹고 쓰러졌는데 다시 조사해주세요. 조용히 못해. 형사의 불호령에 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량 분석 결과 약재 중 산조인과 원지의 함량이 처방된 양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용량은 환자의 허약한 몸 상태와 고혈압 병력을 고려했을 때 병원에서 기록된 증상과 똑같은 경련 및 거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미숙 씨는 응급처치 후 위기를 넘겼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독살 사건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단지 보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량 처방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몰래 삼계탕에 약재를 더 넣어 복용량을 3배나 늘렸단 말인가?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지훈과 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 박지혜 씨, 이 점에 대해 설명할 것 없습니까?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 제 무죄는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박지훈과 박지의 남매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점심 내내 제 방에서 게임만 했다고요. 지혜는 울며불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추스르더니 그럴듯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형사님, 혹시 제 아내가 급하게 요리하다가 실수로 약재 양을 잘못 넣은 건 아닐까요? 약사라도 사람이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또다시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련한 형사는 이미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안 문제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섣불리 그들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증거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당신에게는 독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누가 약재양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 측에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면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풀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대로 추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종결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법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고 제 방식대로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니까요. 개인 소지품을 돌려받고 조사실을 나왔을 때 지훈과 지혜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승리감이나 통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유나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 화 풀고, 응. 지훈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제 싸늘한 목소리와 의미심장한 눈빛에 두 남매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